네, 국어 강사 김태진입니다. 바탕 모의고사 오답률 높은 주요 문항을 해설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문단 읽었으면 문제 제기를 파악하고 생각의 정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독해를 이끌어 나갈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1문단의 첫 문장 갑시다. 우리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여럿일 때 범행을 지배한 자를 정범으로 본다. 여기 밑줄. 자,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 우리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여럿일 때 라는 얘기는 사례에서 복수의 범행 가담자가 등장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쵸? 첫 번째 이 생각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씁시다. 복수. 자, 그 다음에 범행을 지배한 자를 정범으로 본다. 라고 한다면 여러 명의 범행 가담자 중에 성격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로 보겠다는 얘기죠? 범행을 지배하는 거. 오케이. 저 그러면 여러분, 성격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 범행을 지배했나? 그렇지 않나? 이게 경우의 구별 기준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크게 나눠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갑시다. 만약 2인 이상이 범행을 공모한 후 각자 필요한 역할을 맡아 공동으로 범행을 지배한 경우 공동정범이 된다. 각각의 공동정범은 범행의 일부를 맡았더라도 공동으로 범행을 지배했다는 점에서 범행 전체에 대해 목적어 뭐죠? 처벌을 스스로 받는다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는 공동정범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처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먼저 복수의 범행 가담자가 등장할 텐데 그 중에서 범행 지배 여부로 일단 범행 가담자의 성격을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해서 뭘 파악해 줘야 돼? 어떤 처벌을 받는가? 이 기준으로 정보를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됐음? 자, 그런데 묻겠습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의 일부를 맡았더라도 왜 전체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범행을 지배하였다는 점에서 밑줄. 자, 얘는 개념상 그렇게 판단하는데 뭐라고 봐야 될까? 제도의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규정의 취지. 자, 그럼 독해 태도 정리합시다. 법지문에서 뭔가 문맥적 면을 파악하고 싶을 땐 제도나 규정에 뭐에 주목하는 게 바람직하다? 취지. 됐죠? 자, 그러면 얘와 관련해서 이 처벌 규정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더라.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 문단 가보면 정범이 범행을 지배함에 있어 직접 범행하지 않고 책임 능력이 없거나 끊어주고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짓도록 이용한 경우.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과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이용한 경우 각각 다 설명해 주겠죠? 간접 정범이 되는데 간접 정범은 자신이 직접 범행한 직접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유는 뭘까? 저 범행을 지배했으니까. 1문단의 내용 끌어가서 이해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죠. 다음에 이때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심한 정신장애로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인 심신상실자 또는 14살 미만의 나이로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쵸? 이제 이 정보 얘기해주고 있지.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다. 근데 내 생각에 얘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축자적 의미에 주목해봐. 뭐가 없다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당연히 처벌도 안 받겠죠. 맞습니까? 자, 계속 갑시다. 한편
간호사가 의사에게 속아 환자의 몸에 독극물을 넣게 된 경우처럼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짓도록 이용된 경우 자신의 부주의로 어떤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음이 입증되면 과실범이 된다. 그래서 입증되면 과실범, 그렇지 아니하면 과실범이 아니겠죠.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텐데 여러분 만약에 과실범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어떨까? 정범에 비해서 훨씬 가볍겠죠. 왜냐? 범행의 지배 정도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됐죠? 이때 과실범은 정범은 아니지만 법률의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여기서 범행하도록 이용한 사람은 누구죠? 간접 정범이죠. 이용당한 사람은 얘네 둘이지. 근데 처벌이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내용 정리하면 조금 깔끔했을 것 같은데 이용한 주체와 이용당한 객체 됐습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3문단 갑시다. 한편 우리 법원은 범행을 지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순간 1문단에서 내가 했던 생각이 그대로 들어맞았구나. 확신이 들어야 돼. 타인이 범행을 결의하도록 유도하여 죄를 짓도록 한 자 또는 타인이 결의한 범행을 도운 자를 공범으로 본다. 여러분 결의빗줄 쳐봅시다. 결의. 밑에 결의는 두 글자 뭘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지배. 됐나? 내가 직접 지배한 건 아니지만 남이 지배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뜻이겠죠. 됐음? 또는 남의 지배를 도왔다든가. 자, 그중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타인을 꿰거나 부추겨서 범행을 결의하도록 유도하여 죄를 짓도록 한 자를 교사범이라고 한다. 가령 타인에게 이익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처지를 이용하여 그 타인이 범행을 결의하도록 유도하여 죄를 짓게 한 사람은 교사범이 되는데 이때 교사를 당하여 죄를 짓게 된 사람은 비록 자신의 범행 결의가 교사범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도 그 결의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을 지배한 정범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초에 아까 결의 이 말을 지배로 바꿔 읽었으면 되게 당연한 정보인 거지. 자, 교사범은 범행을 지배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정범은 아니지만 자신의 교사 행위가 정범의 범행 결의, 지배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범행 지배를 유도한 것과 범행을 지배한 건 동급으로 취급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뭐 어렵지 않은 문장 같고. 자, 마지막 단락 갑시다. 공범 중 타인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여 타인이 결의한 범행을 도운 자를 방조범이라고 한다. 가령 타인이 결의한 범행에 대해 조언하였거나 범행에 필요한 도구나 장소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방조범이 된다. 방조범은 이미 범행을 결의한 정범의 범행을 도왔다는 점에서 정범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인 즉슨 범행의 지배 정도가 매우 낮거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됐나? 자, 선제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 의해 죄를 짓게 된 사람 중에는 과실범이 되는 경우가 있다. 뭔 얘기야. 과실범 주소가 여기죠. 그렇죠? 다음에 선제 2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 의해 죄를 짓게 된 사람 중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겠죠? 다음에 3번. 심신상실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용한 사람은 기억으로 처벌되죠. 다음에 4번. 난처자의 범행 결의를 유도하여 죄를 짓도록 한 사람은 교사범이니까 니은으로 처벌이 되겠지. 다음에 5번. 기억에 의해 죄를 짓게 된 사람은 정범으로. 여러분, 죄를 짓게 된 사람 밑줄. 잘 봐야 돼.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 사람이죠. 기억이 주체, 기억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 사람은 객체.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 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정범으로 처벌받지 않죠. 됐죠? 아예 여기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받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5번 지을 수 있겠습니다. 니은에 의해 죄를 짓게 된 사람은 공범으로 처벌된다. 여러분, 니은도 교사범이니까 죄를 짓게 된 사람이 공범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뭘로 처벌이 되는 거죠? 정범으로 처벌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범의 경우에도 사실은 뭘 구별하는 게 필요했다?
주체와 객체. 됐습니까? 자, 여기서 뭐 어렵지 않은데 A는 일단 교사범이죠? 맞나? A 밑에 적어봅시다. 교사범. B를 꼬드겼으니까 그 밑에 B가 뭐가 되는 거지? 얘가 정범이죠? 근데 B는 또 D를 속였죠? 그러니까 B가 정범 중에서도 간접 정범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D는 과실범 또는 과실범이 아니거나 C는 뭐가 되는 거죠? 범행의 피람을 밝혔는데도 독극물을 줬으니까 방조범이겠죠. 방조범. 자, 그러면 이거 1번에서 바로 정답인데 A는 이익을 제시하여 B에게 범행을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뭐가 틀렸죠? A는 범행을 지배한 적이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사실 6번 문제 정답 1번은 뭘 제대로 읽어야 정답이 나오는 거지? 첫 문장. 알겠죠? 첫 문장. 그러니까 1문단의 문제 제기를 읽고서 필요한 생각의 정리를 충분히 해주었느냐. 거기서 이미 결정되는 거죠. 3문단까지 갈 필요도 없지. 첫 문장 읽고 무슨 생각해줘야 된다고? 일단 범행 가담자를 크게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을 범행 지배 여부로 생각해 보겠다. 이게 있어야 1번 말고 다른 데 손이 가질 않죠. 자, 선제 2번 갑시다. B는 자신의 범행 결의를 A가 유도하였지만 그 결의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정범으로 처벌받겠군. 간접 정범으로 처벌받겠죠. 그 다음에 3번. B는 사실상 이 본인이 범행 전체를 지배한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D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자신이 직접 독극물을 투여한 경우에 받을 처벌과 같은 처벌, 직접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겠죠. 다음에 4번. C는 방조범이니까 당연히 B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 그래서 여러분 6번 문제 선제 1번, 2번, 3번, 4번, 5번 봐봐. 전부 다 범행 가담자의 성격, 그 다음에 선제에서 뭘 묻고 있죠? 처벌, 그쵸? 생각한 그대로 선지가 출제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기본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문단에 괄호로 묶어봅시다.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자, 그러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텐데 그 전에 뭐의 개념정의부터 나와줘야 돼? 이와 기. 맞습니까? 이와 기.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 요소, 두 번째 개념 요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에 그런 성리학에서는 밑줄, 성리학에서는 한 줄 밑에 서술어 본다. 자, 뭘 보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개념 요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인데 뒷부분 내용 좀 미리 고려해 보면 마음 중에서도 미발의 마음이 중요하죠. 됐나? 자, 중국 북송의 성리학자 정의는 이를 만물의 원리이자 궁극의 실제인 도체로 보고 기를 만물의 요소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움직이는 현상적 물질로 파악하였다. 그러니까 첫 문장 읽고서 이거 얘기해 주겠네 생각한 사람은 두 번째 문장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죠. 됐습니까? 아무튼 간에 정의란 사람은 만물의 원리를 도체로서 이라고 파악했고 그 다음에 물질적 현상을 기로 파악했다. 됐죠? 자, 인간의 마음에 이가 본성으로 내재한다는 성증리를 주창한 괄호로 묶어봅시다. 자, 정의는 뭘 주창했느냐? 성증리를 주창했대. 근데 그것의 개념 정의가 인간의 마음에 이가 본성으로 존재한다. 자, 그에게 마음속에는 순수하게 선한 것이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 마음에 이가 본성으로 존재해서 그게 선한데 왜 선한지는 경험할 수가 없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본성으로서 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해봐. 야, 인간의 마음은 A야. 왜 A야? 그냥 A야.
증명됩니까? 그쵸? 뭘 입증해줘야 돼? 아이, 다시. 인간의 마음에 이가 본성으로 되지 않는 성증리를 주창한 그에게 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거래. 근데 마음속에 리가 있대. 뭔 생각해줘야 돼? 그럼 인간의 마음속에 리는 어떻게?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가? 아니, 경험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개념 조사는 바로 마음속 이해 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순간 마음속 기가 움직여 마음은 이와 기가 뒤섞인 상태가 된다고 보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마음을 각각 미발의 마음과 이발의 마음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여기 밑줄 미발의 마음에서는 마음속 일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동시에 타고난 지각 능력을 발휘하여 마음에 내재하는 일을 추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 그러니까 마음속 일하는 건 미발의 마음에서 추상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됐나? 자, 그러면 그 뒤부터 주의, 한원진, 이간, 정호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이 기준에 맞춰서 비교할 겁니다. 됐죠? 자, 이 문단 갑시다. 송대 성리학을 완성한 주인은 정의의 사상을 계승하여 마음에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타고난 지각 능력은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미발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자, 그러니까 주인은 여기까지 보면 정의랑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됐죠? 자, 그리고 마음속 이는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미발의 마음을 통해 보존될 수 있는 동시에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럼 여러분, 주인은 정확하게 얘, 4개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쵸? 이렇게 읽으면 짝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되지. 자, 3문단 가겠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대체로 주의를 쫓아 미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 밑줄 그러던 가운데 조선 후기 18세기 초 기호학파 성리학자들 안에서 미발의 마음이 순수하게 선한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여러분, 정의는 성증리를 주장했는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리가 존재한다 맞습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리는 순수하게 선한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뭐?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기호학파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본격화된대? 미발의 마음이 순수하게 선한 것이 맞느냐? 그러면 여기서 뭐에 주목해 보는 거라고 봐야 돼?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기, 그렇죠. 순수하게 이만 존재하는 것이냐? 기가 섞인 것이냐? 그렇게 입장이 나뉜다고 봐야 되겠지. 자, 이는 한원진과 이간 사이에서 비롯되었는데 한원진은 이와 달리 기는 도체가 아니라고 본 주의 견해를 기초로 끊어주고, 자, 그러니까 한원진 역시 이에 대해서는 도체, 기는 도체가 아니다. 미발의 마음을 순수하게 선한 이와 순수하지 않아 선하게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기가 합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원진은 얘네 둘까지는 똑같은데 미발의 마음에서 정의, 주의와는 다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맞습니까? 즉 미발의 마음은 선하게 병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로 순수하게 선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지만 이게 섞여 있으니까 한원진의 입장에선 마음속 이해 인식, 미발의 마음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를 곧바로 인식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어렵다고 얘기할 것 같아. 뭐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3문단 갑시다. 자, 반면 이간은 주의와 달리 마음속 이와 기는 그 작용면에서 다를 뿐 둘 모두 순수하게 선한 도체로 보았기 때문에 끊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간도 똑같이 이거 두 개 얘기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됐죠? 그에게 미발의 마음은 그 자체로 순수하게 선한 것이었다. 다만 마음이 육체적 기질과 같은 마음 밖의 기질에 얽매게 되면 그 순수한 선함을 잃게 된다고 보았다. 그에게 미발의 마음은 이니까 또 이거 얘기하겠죠. 기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마음 밖의 기질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선한 도체로서의 모습으로 끊어주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건 이간이 생각하기에 이 마음속 선함이란 건 추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차이가 생겨나겠죠. 자, 질문 나로 갑시다. 마음속 이와 기가 모두 순수하게 선한 도체이며 미발의 마음은 순수하게 선한 도체로서의 마음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라는 이간의 이론은 유학사적으로 북송시대 성리학의 또 다른 대가였던 정호에게서 그 사상적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정의의 형이었던 그는 정의와 달리 여기 밑줄 이와 기를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도체로 파악하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호는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똑같은 도체다, 맞죠? 나머지는 크게 주목할 게 없는데 여러분 가의 마지막 단락 다시 갑시다.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줄, 둘 모두 순수하게 선한 도체로 보았기 때문에 에서 둘 밑줄. 사실 내용 기출문제 조금 까다롭게 내면 이것까지도 가능했는데 여러분 정호는 이와 기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도체로 보았다, 맞습니까? 미가는 똑같이 도체로 본 건 맞는데 둘이라 그랬죠. 무슨 뜻이죠? 이와 기를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뜻이겠죠. 됐나? 조금 까다롭게 내면 어떤 문제도 구성이 가능했다는 거야. 16번 보기 문제에서. 다음은 위클에 등장한 철학자와 추가적인 철학자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내 생각에 이 정도가 이 변별력 있는 선제가 되지 않았을까?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치사한 게 아니라 그럼 물어봅시다. 애시당초에 이 가는 이 둘을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정호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도체로 보았다라는 걸 어떻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사설틱하다고 퉁칠 게 아니고 애초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지? 애초에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그렇죠? 미발의 마음, 그 다음에 마음속 일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됐죠? 그래야 딱딱 기준을 맞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치사한 게 아니라 사실 1분단에서 이 정도 생각을 해줬느냐, 그게 또 포인트가 되겠죠. 자, 계속 갑시다. 아무튼 자, 이는 마음의 그의 저서에는 마음이 살아있는 도체로서 드러난다는 구절이 나타났는데 이는 도체 활동으로서의 마음을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거는 이러한 사상적 원리에 주목하여 조선 성리학에서의 독자적인 심성론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 주장한 거네. 어쨌든 이간이 쓴 글의 일부 구절들이니까 여기서 문제풀이 기준은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죠. 기억합시다. 대학 장구에서 허령하고 어둡지 않아 모든 이치를 갖추어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연지심이며 기품에 구애받는다 밑줄. 바꿔 말하자면 얽매인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기품은 뭐? 마음 밖의 기질. 자, 따라서 기질지심은 미발의 마음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자, 니은 갑시다. 자, 기는 하나이나 그 거친 것은 혈기요. 그 순수한 것은 신명이니 심이라 말하는 것은 곧 신명이다. 마음의 기는 지극히 순수하고. 그러면 여러분 혈기는 순수하지 않다는 뜻 아니야? 맞죠? 혈기 밑줄. 얘는 따라서 뭐가 아닌 거죠? 미발의 마음이 아닌 거죠. 됐죠? 기니까 거기 주목해 본다면 마음 밖의 기질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딕은 천군이 주저하면 혈기가 몸으로 물러나 방촌이 허명해지니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자사가 말한 미발이다. 그러면 방촌이 허명해지니 밑줄. 무슨 상태인 거지? 마음 밖의 기질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인 거죠. 됐나? 자, 선지 3번 가겠습니다. 기억에 허령하고 어둡지 않은 것과 디귿의 혈기가 몸으로 물러난 것은 마음 밖의 기질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겠군. 즉 미발의 마음을 뜻하고 있겠죠. 3번 지원할 수 있고, 다음에 4번 가면
기억에 심에 대한 두 가지 가리키면 각각 니은의 순수한 심령처럼 밑줄 마음속 기가 움직이지 않아. 아니 기가 움직이지 않는 건 누구 견해야? 이간이 아니라 정의와 주희의 견해죠. 일단 그게 틀렸고 다음에 디귿에 방촌이 허명해지는 것처럼. 근데 보기에 따르면 방촌이 허명해진다. 이건 미발의 상태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이 틀린 거죠. 됐음?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일단 기출 점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23년 6월달 모의평가 최만식의 미스터빵. 진작부터 배려된 이야기는 백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그러니까 뭐 구별해줘야 돼? 서술자의 시선과 그 다음에 인물의 시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 본문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느냐?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산봉. 백산봉은 여기 백주사의 아들입니다. 아들. 자, 백산봉이 보낸 통제 배급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배를 받고 백산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가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자,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여러분, 이거 서술자의 시선이거든? 왜 그렇죠? 만약에 백주사의 시선이라면 여기서 백주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돼야 돼? 나는 또는 그는. 됐습니까? 그리고 백선봉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들이 보낸. 그러니까 인물의 시선이 아니라 서술자의 시선이라고 봐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뒤에 9월달에 양귀자의 원미동신.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그러면 서술자의 시선 내에서도 뭘 구별해 보라는 얘기죠? 합리성이 있는 정보와 합리성이 없는 시각. 이거 구별해 보라는 얘기죠? 자, 그 당시 본문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어느 부분이냐?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 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근데 이게 무슨 상상력이냐? 우리 아버지는 외계인, 우리 엄마는 지구인.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몽달 씨가 기억 상실증 환자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정보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작년 수능 때 끝판왕이 나왔는데 지금 봐도 할메트 노즈 이 지문은 좀 지나친 것 같아. 역대 평가원 문학 지문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엔 제일 어려운 지문이 아닌가. 자,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거네. 최근 기출에서 문제가 됐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대. 그 말인즉슨 이렇게 해석한다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해석한다면 무슨 의미인지 경우 나눠서 의미까지 따져보라는 얘기죠. 됐나? 여러분, 문학 개념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시점. 우리 이 중딩 때 시점 배우잖아, 시점.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으면 몇 인칭이죠? 3인칭.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 자, 다시. 시점을 나누는 대원칙은 기준이 뭐지? 서술자의 위치 맞습니까? 여러분, 개념장이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나? 그러면 선지 4번 갑시다. 인물의 발화를 인용부 없이 서술함으로써 서술자를 발화 주체인 인물로 교체하여. 그럼 여러분, 이때 서술자. 이 작품의 원래 시점은 뭐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발화 주체인 인물로 교체했다라는 건 서술자가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작품 안으로. 그 순간 시점이 뭘로 바뀌죠? 그렇죠? 1인칭 시점. 자, 그 순간 그러면 1인칭 시점이니까 작품 속에 무슨 표현이 등장해야 돼? 이런 표현 없어.
답 4번. 됐습니까? 그러면 서술자의 시선인지 인물의 시선인지 구별함과 동시에 시점을 구별하는 대원칙, 기본 개념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물어보고 있는 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누구의 시선이라고 봐야 돼? 그냥 서술자의 시선이죠. 다만 뭐만 빼버린 거지? 인용부호만 빼버린 거죠. 리을 부분은. 만약에 진짜로 바뀌었다면 나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 선생님, 서술자가 교체되면 무조건 시점이 변화하는 겁니까? 꼭 그렇진 않아. 이거 조심해 줘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서술자 교체가 있으면 시점의 변화가 있는 거냐? 아, 이거는 이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 작품 예전에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다가 여기서 작품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치면 시점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3인칭에서 1인칭으로. 근데 예컨대 우리 조세희 작가의 난소공 생각해 봅시다. 이 작품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런데 1부의 서술자는 첫째 아들 난쟁이, 그다음에 두 번째 서술자는 둘째 아들, 마지막 서술자는 막내딸 영입니다. 그러면 서술자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내딸로 교체를 했는데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동일하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작품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게 바뀔 때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도 시점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다만 여기서는 서술자를 교체했다니까 그러면 원래 서술자가 누구지? 를 떠올려 본다면 아, 얘는 시점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겠네. 판단의 기준, 나라는 표현이 뒤따라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됨? 됐죠? 4번 정답 되겠지. 근데 아마 틀린 사람은 2번이나 5번 찍지 않았을까. 그죠? 일단 5번부터 가겠습니다. 5번. 예상대로를 보면 서술자가 지각의 주체인 인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미음 갑시다. 오후 3시가 다 돼갔지만 주모가 말하는 에어버벤 끼워넣기 표시. 누구 예상이냐면 두현의 예상이겠죠. 서술자 예상이 아니고. 됐습니까? 혹시 2번 찍은 사람 있나? 다른 지점에서는 2번만이 찍었던데. 2번. 여러분, 선지 2번 있잖아.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이제 수능의 메타가 지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선전을 가볍게 털어낼 수 있다. 가 적응이 안 되는 메타 같아. 올해 육모에서 혹시 여러분 과도제적 경영 지문 기억납니까? 지문 크게 까다롭진 않았죠. 근데 6번 문제 풀려고 보니까 선지가 이상하네? 왜 다 지워지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도 어떻게 읽어줘야 돼? 하나씩 차분히 끊어가면서 정어 판매를 좀 꼼꼼히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